인류는 고대부터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상당 부분은 군인들을 함정에 승선시키고 적의 해안을 기습적으로 상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당시의 상륙작전은 대부분 적의 방어력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큰 피해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1915년 발생한 갈리폴리 전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군이 상륙작전을 펼치기로 한 갈리폴리 반도 해안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오스만 제국 병사들이 진지를 구축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은 야포와 기관총, 저격수 등을 동원하여 상륙을 실시하는 영국군을 향해 집중적인 공격을 하였고, 이에 영국군은 크게 패하여 전체 57만 명의 병력 중 30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고 결국 퇴각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미 해병대는 방어체계가 구축된 적 해안을 공격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륙작전에 대한 기본 교리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 해병대가 상대해야 할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하자 미국은 앞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907년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한 전쟁 수행 방안인 오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적극적인 반격을 통해 그들을 격퇴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미군의 함대가 일본의 함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격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아군의 함대가 능동적인 공세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연료와 탄약을 공급해줄 영구적인 해군기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확보된 태평양 미군령 섬들의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방어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919년 1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에 있던 독일령 섬들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면서 그들의 입지가 강화되자 미국은 기존 오렌지 계획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개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미국은 1차로 마셜 제도를 점령하고 2차로 투르크 제도를 점령하며 마지막으로는 일본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괌과 필리핀을 탈환한 다음 최종적으로 일본 본토까지 진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군이 방어하고 있는 해안에 대해 상륙 돌격을 감행하는 전진기지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1930년대부터 교리 발전 분야, 구조 편성 분야, 교육훈련 분야, 장비 물자 분야, 인적 자원 분야, 이렇게 5가지 분야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먼저 교리 발전 분야입니다. 적은 아군의 함정과 병력 주송선을 침몰시키기 위한 기뢰, 상륙 주정의 접근 및 접안을 거부하기 위한 대상륙 장애물, 주정에서 하선하는 상륙군을 공격하기 위한 다수의 기관총 진지를 설치할 것이며, 후방에는 기동 예비대를 배치하여 아군의 상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러한 적의 방어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상륙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상륙부대는 항공기를 이용 상륙지역에 대한 항공정찰을 실시한다. 상륙선단은 야음을 틈타 도서근해에 도착, 병력과 물자를 상륙주정에 옮겨 싣는다. 항공기의 근접 항공지원과 해군 함정의 화력 지원을 통해 적을 고착시킨다. 소해함은 사전에 근접 수로의 기뢰를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동틀 무렵 상륙군의 보트로 이루어진 상륙제대가 목표 해안으로 돌격한다. 이러한 상륙작전의 핵심은 신속성에 있으며, 상륙군이 수송선에서 상륙주정에 옮겨 탈 때부터 해안선을 점령할 때까지 작전이 중단되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구조 편성 분야입니다. 1차 대전이 종결될 무렵 미 해병대는 기존 7만 5천 명에서 2만 명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상륙작전 개념에 적합한 조직구조 개편에 대해 연구하게 되고, 그 결과 해병 원정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미 해군의 함대와 함께 기동하며 적이 점령하고 있는 섬을 탈환하고 이를 방어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습니다. 최초의 해병 원정 부대는 1개의 보병연대, 1개의 방공대대, 1개의 75mm 고사포대대, 1개의 6인치 대전차포대, 1개의 항공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병력은 2,800명입니다. 이는 별다른 병력이나 장비의 보강 없이도 즉시 상륙작전에 임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이 임박해진 1941년 미 해병대는 6만 4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중 해병 원정 부대는 전체의 40%인 2만 5천 명으로 2개의 해병사단, 2개의 해병항공단, 7개의 해병방어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미 해병대는 1920년대부터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수많은 상륙훈련을 실시했는데 해병대의 자체적인 훈련뿐 아니라 해군과 육군까지 포함된 제병 합동훈련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송선에 병력과 물자를 탑재할 때에는 상륙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함정용 단정은 병력과 물자 수송에 제한적이며 전용 상륙 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송선에서 상륙 주정으로 하선할 때 사다리보다는 하선망을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공중 전력에 의한 근접 항공 지원 및 해군 화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정립이 필요하다. 다음은 장비 물자 분야입니다. 미 해병대는 적의 해안선에 접근하기 위해선 상륙에 특화된 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주정은 전투함에서도 인양과 적재가 가능해야 하고 상당수의 병력을 싣고 빠른 속력으로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미 해병대가 제시한 성능 요구 조건은 함정에서 강화와 인양이 가능할 정도로 경량일 것, 탑승 인원은 최소 18명에서 최대 36명일 것, 1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내파성과 안정성을 갖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40년 미 해병대는 히긴스 보트라 불린 상륙주정을 330여 대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에게 필요했던 장비는 또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섬들은 주변에 산호초 군락이 형성되어 있어 상륙주정으로는 이러한 보초들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수 있도록 개발된 궤도를 갖춘 상륙정이 필요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습지에서의 인명구조용으로 제작된 트랙터인 엘리게이터에 주목하게 되고 해군부의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결국 200여 대의 엘리게이터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상륙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신속하게 현대적인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분야입니다. 미 해병대는 1차 대전까지 자신들의 장교들을 육군과 해군의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1922년부터는 해병학교를 설립하여 해병대 장교들을 통합해 교육받게 했습니다. 초급 장교 과정에서는 지상작전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해군 무기 등에 대해 교육받게 되며 중대장 과정에는 주로 대위들이 입교해 보병 전술과 해군 작전 과정을 이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련급이 입교하는 야전장교 과정에서는 태평양의 전략환경, 원정 작전 과정, 함안 이동 과정 등에 대해 교육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 해병대는 2차 대전 이전에 상륙작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과 장비 개발, 교육 훈련을 통해 진화된 전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노력은 전쟁의 승리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0년 미 해병대는 2030년까지 진행할 대규모 해병전력 개편안인 포스 디자인 2030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병력을 2만 명가량 감축하고 포병 전력과 전차 전력을 대폭 축소하며 대신 미사일과 무인기 전력을 증강한다는 것입니다. 미 해병대가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계획한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경제력의 성장과 함께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이 개발한 둥펑 미사일은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실시한 워게임과 각종 시뮬레이션에서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에 위치한 미군의 고정기지들이 중국의 신형 무기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시 미군의 이러한 고정기지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함대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중국의 해안에서 1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현재 미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관습 상륙 전력과 기상 전력은 중국의 해안선에 접근하기도 전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병대는 해군과 함께 후방으로 물러나는 대신 유사시 태평양의 섬들에 기습적으로 상륙하여 각종 지대지,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로 중국군을 공격하고 신속하게 다른 섬으로 이동한다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드넓은 태평양의 도서 지역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자산을
아직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중국이 미 해병대의 미사일 기지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공격을 가하는 시점에는 이미 그곳의 미군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병대는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무기 체계의 상당수를 다른 무기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선 400여 대에 달하는 M1 전차를 전부 퇴역시키거나 육군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포병 전력을 21개 포대에서 5개 포대로, 또한 오스프리와 코브라 공격 헬기와 같은 항공 전력의 상당수를 해군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이마스 등 다연장 로켓 부대는 14개 포대에서 21개 포대로 증강하기로 했으며, 사거리 또한 기존 80km에서 500km로 연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항공 전력은 무인기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미 해병대가 계획하고 있는 무인기는 3,000파운드의 중량 적재가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로 모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과 수송,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의 분대 정원을 15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는 드론을 조종하는 인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로써 분대 간 전투에서의 양적 질적 우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계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새로운 상륙 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상륙함들은 너무 대형이어서 적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속도가 20노트 내외이기 때문에 기습적인 상륙 작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 해병대는 새로운 상륙함을 보유할 계획인데, 크기는 작지만 4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헬리콥터나 무인기를 위한 항공갑판도 갖추고 있고, 필요시 적재하고 있는 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움직이는 해상포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의 대함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병력을 많이 승선시키거나 자체 무장을 과도하게 갖추지 않을 예정이며, 가급적 자동화를 실시해 피격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도입 가격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러한 미 해병대의 변화에 대해 중국이라는 특정한 적만을 상정한 급진적 계획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해병대 역시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며, 전체적인 개편 방향에는 변동이 없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수정을 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미 해병대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군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해병대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